단오절. 방현작은 요즘 대차 없다는 말을 자주 써 거의 구두선처럼 되어버렸다. 입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스며든 것이다. 그가 처음에 쓴 말은 만사일반이었다. 그러나 차차 적합치 않다고 느낀 때문인지 대차 없다로 고쳐 오늘까지 사용하여 왔다. 이 짤막하고 평범한 경구를 발견한 후로 더러 개탄도 했지만 그는 여러 가지의 위안도 받았다. 가령 늙은이가 젊은이를 윽박질러 누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전 같으면 필경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지만 지금에는 도리어 생각을 바꿔 한다. 장차 이 젊은이가 자손을 갖게 될 무렵에는 틀림없이 역시 이렇게 위험을 부릴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다시는 아무런 불평도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인이 차부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전 같으면 필경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지만 지금에는 도리어 생각을 바꿔 한다. 만약에 차부가 군인이 되고 군인이 차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역시 이렇게 때릴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다시는 마음에 걸릴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때로는 자기 스스로 의심을 했다. 바로 이것은 자신에게 사회의 악과 투쟁할 용기가 없으니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을 호도해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어낸 도피로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를 가리는 슬기가 없음과 가장 흡사한 것이니 고치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없다라는 생각이 도리어 일방적으로 그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가 이 대차 없다라는 주장을 최초로 공표한 것은 바로 북경수선학교의 강당에서 연설을 했을 때였다. 그때는 아마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서로 같다는 이야기도 했고 마침내는 이야기를 학생과 관료 방면으로 끌어들여 일대 열변을 토하게 되었다. 오늘의 사회에서는 현대파들이 한결같이 관료에 대한 욕설을 퍼붓는 것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관료는 하늘에서 태어난 특수한 종족이 아닙니다. 바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생 출신의 관료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들과 낡은 관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역지칙개연, 즉 자리가 바뀌면 다 같다고 하듯이 생각이나 말, 거동이나 풍채에 있어서도 별로 크게 구분할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생단체가 새로 벌인 많은 사업들도 이미 병폐의 발생을 막지 못하고 대반이 연기가 쓰러지고 불이 꺼지듯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소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장래에 있어서 우려해야 할 점이 바로 이러한 곳에 강당 안에 흩어져 있던 20여 명의 청중 중에서 어떤 자는 실망했다. 혹시나 몇몇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을 게다. 어떤 자는 발끈했다. 아마도 신성한 청년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을 게다. 또 몇 명은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며 그것이 자기를 위해 변명하는 말이라 여겼을 게다. 바로 방현작이 관료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은 다들 착각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새로운 불평에 지나지 않았다. 비록 불평이라 하지만 그건 역시 다만 그의 안분수기를 위한 공론에 그치는 것이었다. 자기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게을러서 그런지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철저하게 안분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그에게 총장은 신경병이라고 억울한 소리를 했지만 오직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교원의 봉급이 반년 이상이나 안 나왔지만
관직의 봉급으로 지탱해 나가는 한 그는 결코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입을 안 열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원들이 합세해서 봉급을 받아내려고 하자 도리어 그는 속으로 경솔하게 소란을 피우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청의 동료들이 지나치게 교원들을 약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 순간 그도 감정이 약간 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을 돌이켰다. 그때 나의 감정이 상했던 것은 마침 나에게 돈이 떨어졌었고 한편 다른 관청의 동료들은 교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모든 것이 후련하게 풀리고 말았다. 비록 그도 역시 돈은 떨어졌지만 끝내 교원들의 단체에 가입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남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했을 때는 그도 수업에는 임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업을 해야 돈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대뜸 정부의 수작이 과일로서 원숭이를 놀려대는 것과 같음을 느끼고 밉살맞다고 여겼다. 어느 거물급 교육자가 말했다. 교원이 한 손에 책을 들고 한 손으로 돈을 달라는 것은 고상하지 못하다. 마침내 그도 자기 부인에게 정색을 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말았다. 여보, 아니 어째 2접시뿐이요? 그가 고상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날 저녁 식사 때 그는 반찬을 보고 투덜댔다. 이들은 신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부인에게는 학명이나 아호가 없었다. 그러므로 무어라 부를 칭호가 없었고 관례에 따라 마누라라고 부를 도리밖에 없었다. 하나 그것은 너무나 구식 티가 나서 그렇게 부르기를 싫어했고 마침내 여보라는 칭호를 찾아냈던 것이다. 한편 부인은 그에게 여보라고도 부르지 못했다. 다만 그에게 얼굴을 돌려 말하면 습관에 따라 지금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려니 알아차렸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타오신 봉급에 일할 오부의 돈도 다 없어졌어요. 어제 들여온 쌀도 간신히 외상으로 얻어온 거예요. 그녀는 상 옆에 서서 얼굴을 마주대고 말했다. 이것 좀 봐요. 아직도 교육자의 봉급집을 요구를 천박한 짓이라고 짓거리고 있으니 이따위 치들을 그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고 밥은 쌀로 지어야 하며 쌀은 돈으로 사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이치조차도 전혀 모르는 모양이지. 그럼요. 돈 없이 어떻게 쌀을 사고 쌀 없이 어떻게 밥을 끓입니까? 그의 두 볼이 불룩해졌다. 부인의 맞장구가 자기의 주장과 대차 없고 덮어놓고 따라하는 듯한 태도가 화가 난 모양이었다. 이어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이것은 습관에 의해서 토론 중지를 선고하는 표시였다. 드디어 처량하게 바람 불고 찬비가 쏟아지던 날 교원들은 정부에 밀린 봉급의 지불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신화문 앞 진흙탕 속에서 제나라 군대에게 얻어맞아 대갈통이 터져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야 아니나 다를까 여발한 듯이 몇 푼의 봉급이 나왔다. 방현작은 봉급을 받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동안 별렀던 일부 묵은 빚을 갚았다. 하나 아직 큰 빚은 그대로였다. 그럴 것이 관청의 봉급 역시 상당히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에는 이미 청렴결백한 관료들까지도 점차로 봉급을 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판인지라 하물며 교원을 겸직하고 있던 방현작으로서는 자연히 학계에 더욱 동정을 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 동맹 휴학할 것을 주장하는 자리에 비록 나가진 않았지만 뒤늦게나마 유달리 심혈 성복했으며 깍듯이 공동 결의를 준수했다. 그러나 마침내 정부가 돈을 지불했고 따라서 학교도 이내 수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도리어 학생총회에서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 만약 교원들이 수업을 안 하겠다면 밀린 봉급도 주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것이 비록 아무런 효력도 내지는 못했으나 방현작으로서는 대뜸 전번에 정부가 수업을 해야 돈을 주겠다고 한 말을 기억해냈고 대차 없다고 하는 그림자가 다시 눈앞에 아롱거렸으며
더욱이 언제까지나 지워져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강당에서 공표를 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만약에 그의 대차 없다는 주장을 어거지로 두들겨 치고 엉뚱하게 꼬집어낸다면 자연히 제멋대로 사심을 품은 불평이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오직 자기가 관료임을 위해 변명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럴 때마다 그는 언제나 중국의 장래의 운명이니 하는 따위의 문제를 즐겨 끄집어내고 무의식 중에 자신이 스스로 우국지사인 듯 생각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지지명이 없어 욕을 보는 것이다. 그러자 다시 대차 없다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애당초 두통거리 교원들에 대해서만 모른 채 했었으나 나중에는 드디어 아프거나 가렵거나 오불관하던 관리들에 대해서까지 모른 채 하고 봉급을 자꾸만 미루며 주질 않았다. 궁지에 몰린 끝에 교원들을 천박하다고 욕하던 얌전한 관료들까지 대다수가 봉급지불 촉구대회의 맹장들로 변하고 말았다. 단 몇 군데 신문지상에는 도리어 그들을 멸시하고 조소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방현작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한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자기의 대차 없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그는 신문 기자들이 아직까지는 고려 지불이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나 혹은 재벌이 봉급 지불을 중지했다면 그들도 대부분은 역시 대회를 열었을 것이다. 그가 이미 교원들의 봉급 지불 요구에 찬성을 한 이상 자연히 동료들이 봉급 지불 요구에도 찬성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관청 안에 태연히 앉아 전이나 다름없이 결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빚을 독촉하러 다니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를 유아독존이라고 비난까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일종의 오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 사람 자신은 말했다. 세상에 나온 이래로 오직 남이 자기에게 빚 재촉을 했을 뿐 여태껏 자기가 남에게 빚 재촉하러 가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나의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과 만나는 것을 가장 꺼려했다. 그런 인간들도 권세를 잃은 후에는 대승기실론 같은 책을 받쳐들고 불교학을 강의하거나 할 때면 물론 더없이 부드럽고 친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보좌에 올라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염라대왕의 상판떼기로 남들을 모조리 노예로 깔보고 내 놈들 가난뱅이 졸자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리는 내가 쥐고 있다고 스스로 으스댔다. 그래서 그는 찾아가기를 꺼렸고 또한 그런 자들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이러한 성격을 때로는 자기조차 스스로 유아독존이려니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동시에 스스로 의심했다. 본대가 없는 탓이라고. 누구나 다 여기서 긁고 저기서 뜯어 한 고비 한 고비를 허둥대며 간신히 넘기고 있었다. 마침내 방현작도 전보다 극심하게 쪼들렸다. 따라서 그동안 부리고 있던 하인이나 거래하던 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부인마저 그에 대해서 점차로 경의를 저버리게 되었다. 그녀가 근래에 와서 쉽게 그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언제나 독창적인 의견을 제출하던가 또는 제법 당돌한 거동으로 나오는 것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만했다. 음력 5월 초나흘 오전이었다. 그가 돌아오자 이내 그녀는 한 묶음의 청구서를 코앞에 바싹 밀어댔다. 이런 일 또한 전에 없던 일이었다. 통틀어 전부 180원이 있어야 다 갚을 수 있어요. 나왔어요? 그녀는 아예 그를 보지도 않으며 투덜댔다. 당장 나는 내일 벼슬을 그만두겠어. 돈표는 그들이 받아가지고 왔거든. 그런데 봉급지불 촉구대회의 대표들이 분배를 하지 않는단 말이요. 처음에 같이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 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시 자기들 앞에 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했단 말이요.
그자들이 당장 오늘 돈표를 거머쥐자 이내 염라대왕의 낯짝으로 변했단 말이오. 정말 그런 놈들은 보기조차 싫소. 돈도 다 필요 없고 벼슬도 다 때려치우겠소. 이렇게 한량없이 비굴해야. 방씨 부인은 전에 보지 못했던 남편의 의분을 마주대하자 너무나 아연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었다. 그렇지만 역시 친히 가셔서 받으세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난 안 가요. 이것은 나의 관청의 봉급이요. 무슨 상금이 아니란 말이오. 당연히 회계과에서 보내주어야 한단 말이오. 그러나 안 보내주는 것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참, 어젯밤에 이미 여러 차례나 독촉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요? 애비는 일하거나 글을 가르쳐도 돈도 못 받는데 자식놈들이 가서 글 몇 구절 배웠다고 꼭 돈을 내야 한단 말이오. 그녀는 그가 이미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마치 자기를 교장으로 여기고 화를 내고 있으니 대꾸할 수 없겠다고 깨닫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묵묵히 점심을 먹었다. 그는 생각하더니 또 근심과 걱정에 몰린 듯 나가버렸다. 여느 때의 예로 보아 그년에는 명절이나 세모 전날이 되면 매양 그는 밤 12시가 빠듯이 되어야 집에 돌아왔고 주머니를 뒤적이며 큰 소리로 여보 받아왔어 하고는 그녀에게 빳빳한 새 교통은행권 한 묶음을 넘겨주며 얼굴에 잠옷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곤 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초나흔 날 단오절 전날에는 뜻밖에도 전례를 깨뜨리고 그가 7시도 못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방씨 부인은 몹시 놀라 마침내 그가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여겼다. 그러나 시치미를 떼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별로 유달리 운수가 사나울 것 같은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다. 돈 주는 게 늦어 결국 받지 못했어. 은행도 이미 문을 닫았으니 초여드레까지 기다려야 해요. 직접 받으러 가셨었나요? 그녀는 겁먹은 듯 물었다. 직접 다가라던 것은 벌써 취소했고 예나 다름없이 회계과를 통해 제각게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은행이 오늘은 이미 문을 닫았고 사흘 동안 쉴 것이니 초여드렛 날 오전까지 기다려야 하게 되었어. 그는 앉으며 눈을 아래로 깔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자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행히 관청 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 아마 초여드레에는 틀림없이 돈이 마련될 것이오. 평소에 별로 사귀지 않던 친척이나 친구에게 가서 돈꾸기란 참으로 거추장스럽고 어려운 일이더군. 오후에는 체면불구하고 김영생을 찾아가서 말을 했지. 그자가 처음에는 내가 봉급집을 독촉을 하지 않은 일이나 직접 봉급을 안 받으러 간 것이 무척 청구한 일이고 사람은 바로 그래야 한다고 공손히 죽혀 세우더니 자기에게 돈 50원을 융통하려는 나의 속셈을 알게 되자 마치 내가 자기 입에다 소금을 한 움큼 쳐넣기라도 한 것처럼 온통 오만상을 찌푸리고 주름살 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방세가 좀처럼 안 거친다느니 어떻게 해서 장사를 손해봤다느니 엄살을 떨며 그까지 동료 앞에 가서 직접 돈 받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즉각 밀어내더군. 요즘과 같이 쪼들리는 명절 전에 누군들 돈을 구워주겠어요. 방씨 부인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고 또한 조금도 분개하지 않았다. 방현작은 머리를 수그리고 을에 그러하니 전혀 괴이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자기와 김영샘은 평소에는 거의 소원했던 사이였다. 이어 그는 작년 연말께 일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동양 사람 하나가 와서 돈 10원을 구워달라고 했다.
때마침 그는 이미 관청의 보증수표를 받아쥐고 있었으나 혹시나 그 사람이 후에 안 갚을지도 모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내 난처한 기색을 꾸미고 관청의 봉급도 못 받았는데 또한 학교의 월급도 주질 않으니 안타까우면서도 도와드리지 못하겠군요 하면서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어떠한 표정을 지었는지 스스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때 무척 촉급한 심정으로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고 머리를 설레설레 내저었던 것 같이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후련히 크게 깨달은 듯이 명령을 내렸다. 하인에게 즉시 거리에 가서 연화백 소주 한 병을 외상으로 받아오라고 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가게는 내일 외상을 많이 갚아주기를 바랄 것이므로 대개는 외상을 안 주지 못할 것이다. 만약 외상을 안 준다면 내일은 푼돈도 갚지 않을 것이니 이야말로 장사치들이 응당 받아야 할 징벌이었다. 연화백 소주를 마침내 외상으로 얻어왔다. 그는 2잔을 마셨다. 창백했던 얼굴이 부르르 상기되었다. 밥을 먹고 나니 또한 매우 흥겨웠다. 그는 대자 합덕문표 담뱃개비에 불을 붙여 물고 탁자 위에서 호적에 상시집을 집어들고 침대에 누워보려고 했다. 그러면 내일 가게 외상값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방씨 부인이 따라와 침대머리에 서서 얼굴을 마주본 채 말했다. 가게? 모두들 초여들의 오후에 오라고 해요. 전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모두들 믿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을 거예요. 왜 못 믿어? 그들이 직접 가서 물어도 좋단 말이오. 어느 관청이고 누구나 다 돈을 못 받았으니 초여드레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그는 둘째 손가락을 곧게 세워 침상에 친 방장 안 공중에 반원을 그렸다. 방씨 부인도 손가락을 따라 반원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대로 상시집을 펼치는 것이었다. 방씨 부인은 그의 억지가 정리에서 벗어난 지경임을 알자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저는 이런 꼴로 야단법석을 떨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셔야 해요. 아무거나 별다른 일을 하셔야죠. 그녀는 드디어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려놓고 말했다. 무슨 방법 말이오. 내가 글에 있어서는 필경생만도 못한데 달리 무슨 짓을 한단 말이오. 당신 상해의 출판사에 글을 써주신 적도 있지 않았어요? 상해의 출판사라고? 고려를 지불할 때 글자를 한자 한자 헤아리고 빈칸은 계산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그들에게 써준 백화시만 보더라도 빈칸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소. 아마 책 한 권이라야 고작 300문밖에 안 될 거요. 인세 역시 반년 6달이나 소식이 없으니 강물로 산불을 끄지 못한다는 격이요. 그건 아무도 참고 견디지 못할 짓이요. 그러면 이곳 신문사에 주시오. 신문사에 주다니. 바로 이곳에 큰 신문사의 학생이 편집을 맡고 있다기에 안면도 있고 해서 전에 고작 천자의 몇 푼을 받았소. 그러니 설사 아침부터 밤까지 쓴다 해도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겠소. 하물며 내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글들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당장 단오절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단오절을 지내고? 여전히 관리 노릇을 하지. 내일 가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거든. 당신은 초여들의 오후에 오라고 하면 된다니까. 그는 다시 상시집을 보려고 했다. 방씨 부인은 기호를 놓칠까 겁을 내고 이내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저 말이에요. 단오절이 지나 초여드레가 되거든. 우리 차라리 차표를 한 장 사요. 허튼 소리.
그따위 배우지 못한 소리를 하다니. 그러자 그는 또 호련히 김영생에게 쫓겨나온 일을 생각했다. 그때 멍하니 도향촌이라는 가게 앞을 지나던 그는 가게 문 앞에 많이 세워놓았던 대문짝만한 글씨에 특등 몇 만원이란 광고를 쳐다보고 약간 마음이 솔깃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났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도 걸음걸이가 약간 느슨해졌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지갑 속에 겨우 남아있던 60전을 털어버릴 수가 없어 결국 의연하고 단호하게 멀리 떠나갔던 것이다. 그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자 방씨 부인은 자기가 교육받지 못했던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나 보다 생각하고 할 말도 다 못하고 곧 물러나고 말았다. 방현작도 말을 다 못하고 길게 허리를 펴면서 중얼중얼 상시집을 읽기 시작했다.